기름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정유사는 돈을 벌겠죠? 실제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은 정제마진 배럴당 4달러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96달러까지 올랐는데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100% 전가할 수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은 어디로 가는지, 최고 가격제는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이 구조에서 진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누구인지. 기름값 위기의 돈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올해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실전 봉쇄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로 가는 석유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한국은 석유의 3분의 1을 이 길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전쟁 전 63달러였던 WTI 유가가 한 달도 안 돼서 1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77% 상승. 현재는 96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전쟁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68.8%인데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3분의 2가 직접 타격을 받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겹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3원, 2009년 이후 최악세 수준입니다. 한 달 사이에만 원화가 4% 넘게 빠졌습니다. 원유는 100% 달러로 결제합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달러를 사는데 원화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중 타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약세가 동시에 여러분의 주유비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기름을 파는 정유사는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유사가 돈을 벌려면 정제마진이라는 게 남아야 합니다. 원유를 사서 휘발유나 경유로 바꿀 때 남는 마진, 쉽게 말해 재료비 빼고 남는 이윤입니다.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달러, 리터로 환산하면 약 160원입니다. 2,000원짜리 기름에서 정유사 몫이 160원.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올해 복합정제마진 예상치는 배럴당 8.3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손익분기점의 2배니까 양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원유 조달 비용이 급등했는데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100%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전가하느냐? 정부가 막았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3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가격 이상으로는 못 올린다는 천장을 씌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재료값이 2배로 뛰었는데 정부가 메뉴 가격은 여기까지만 올려라 하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황. 식당 주인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정유사가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가격제에 구조적 허점이 있습니다. 3월 13일에 1차 상한가가 정해졌습니다. 휘발유 1,724원. 그로부터 딱 2주 뒤인 3월 27일 2차 상한가가 발표됩니다. 휘발유 1,934원. 기름값을 잡겠다고 만든 제도가 기름값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천장을 만들었는데 그 천장이 같이 올라가 버린 셈이죠. 같은 날 유류세 인하도 확대됐습니다. 휘발유 인하 폭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재고조사까지 예고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을 정유사가 흡수한다는 의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내는 돈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유 원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정제비는 압박받고 유류세는 정부가 깎아주고 있고 주유소 마진은 원래도 크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폭리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정유사도 마진이 쪼그라들고 정부도 세수가 줄고 주유소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90원에서 1,918원 사이입니다. 경유는 그보다 더 비싼 1,912원에서 1,943원. 이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상승분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유사도 정부도 기름값을 잡기 어렵다면 이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경유 1,961원.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화물업계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경유 가격이 1,943원, 그 마지노선까지 18원 남았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돈입니다. 리터당 1,700원을 넘는 부분에 70%를 돌려주는 구조로
25톤 대형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의 재원이 유류세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에 쓸 돈도 같이 줄어듭니다. 기름값을 낮춰주려고 세금을 깎았더니 화물기사를 도와줄 돈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경유가 1961원을 넘어가면 추가 상승분은 온전히 기사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보면 경유값이 오르는데 운송비를 그만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시동을 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화물차가 나르는 게 편의점 물건, 마트 식료품, 택배 상자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가격에 도착하는 겁니다. 도로만이 아닙니다. 하늘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4월 유류 할증료가 3월 대비 약 3배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기준 편도 42,000원에서 최대 30만 3천원. 미국행 왕복이면 유류 할증료만 약 41만 원입니다. 5월에는 사상 최고인 33단계까지 올라갈 전망인데 그러면 미국 노선 편도 유류 할증료만 50만 원대를 넘길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가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일부 국제 노선은 아예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항공유 수출은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항공유의 29%가 한국에서 나갑니다. 연간 1,080만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공급이 부족하니 밖으로 내보내는 것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기름값 상승의 파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의 재료가 되는 기초 원료입니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77%가 중동산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 석유화학의 원료 자체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은 정비를 앞당겨 가동을 중단했고 여천NCC와 LG화학 여수공장도 가동을 축소했습니다. 경유가 오르면 화물비가 오릅니다. 화물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나프타가 부족하면 제조업 원가가 오릅니다. 항공유가 오르면 비행기표가 오릅니다. 기름값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경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정유사도 힘들고 화물기사도 힘들고 항공사도 힘들고 결국 소비자도 힘든 거라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대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카드가 비축유입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총 2억 배럴, 약 7개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2억 배럴 중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건 11일치입니다. 나머지는 전략 비축분으로 진짜 비상시를 위한 금고 속 돈인 겁니다. 지금이 비상 아니냐고요? 더 큰 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못 꺼내는 겁니다. 비축유 7개월치와 실제 방출 가능량 11일치.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3월 31일에는 비축유 스와프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정부 비축 원유를 정유 사사에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규모는 2천만 배럴입니다. 금고에서 꺼내 빌려주되 이자 없이 돌려받겠다는 건데 결국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합니다. 수입선 다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2016년에 85%가 넘었던 중동 의존도가 지금은 69%까지 내려왔고 미국산 원유가 17%로 2위 수입국이 됐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 원유의 3분의 2가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월 말에는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건데 제재가 다시 강화되면 이 통로도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시나리오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조기에 종전되면 90달러, 장기화되면 100달러에서 117달러, 확전되면 최대 174달러. 세 시나리오 모두 전쟁 전 유가인 63달러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름값이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지금보다 약간 내려가는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에 전기차 1만 9천 대를 팔았고 기아는 역대 최대인 3만 4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보통 6월까지 가던 보조금이 올해는 대폭 앞당겨 바닥났습니다. 기름값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유사도 마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정부도 정책의 한계에 부딪혔고
화물업계도 임계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비용이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게 전가됩니다. 소비자, 소규모 운송업자, 자영업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유류세 인하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 인하분이 내 주유비에 진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인하와 주유소 가격 사이에는 정유사 공급가, 재고 시차, 최고 가격제라는 세 겹의 필터가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하나로 해결됐다고 안심하지 않는 것. 그게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기름값 뉴스를 보는 관점을 바꿔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유가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물, 물가, 금리, 환율의 연쇄 반응을 추적해 보겠습니다.